내가 사는 공덕동.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사 온 지 올해로 6년째가 되었다. 공덕은 강북의 강남이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관공서와 키 높은 사무빌딩, 먹자골목으로 번화한 곳이지만 내가 사는 공덕 18구역은 아파트가 없고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이 좁은 골목 사이로 빼곡한 옛 동네이다. 낡고 오래된 건물 사이로 어쩌다 삐죽 신축 다세대 빌라가 보이기도 한다. 건물뿐 아니라 삶의 방식도 신구가 혼재되어 있다. 마켓컬리 새벽 배송 가능 지역임과 동시에 저녁 무렵 종종 찹쌀떡 메밀묵 하고 외치는 찹쌀떡 장수의 목소리가 들리곤 하니까. 60대 이상의 거주 비율이 높아서 어쩌다 좁다란 길 사이로 킥보드를 타고 나오는 초등학생이라도 만나면 식사 자리에서 화제가 될 정도. 농담조로 나는 30대가 우리 동네 제일 어린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공덕 18구역을 포함한 공덕동 곳곳에는 동대문으로 납품하는 수공업형 봉제 공장이 있는데 공덕동에서 서울역 서부로 넘어가는 만리제 고개를 타고 소규모 봉제 공장들이 이어진다. 세련된 건물 사이사이 오래된 건물 지하나 2, 3층에는 미싱, 시야계 등이 적힌 봉제 공장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희고 푸른 형광등을 켜고 재봉틀을 돌린다. 이웃. 얼마 전 점점 늘어나는 짐이 작은 집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여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 이사를 감행할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싸늘해짐과 동시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정한 내 이웃들의 얼굴이었다. 결국 나와 배우자는 이사를 단념했다. 아무리 아껴도 100단위로 지출하게 되는 이사비, 복비, 청소비나 새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 때문이 아닌 정말 이웃 때문에. 세상에 우리한테 이웃이 이 정도로 소중했다고? 스스로 놀랄 만한 일이었다. 우호적인 이웃은 물론 삶을 풍요롭게 한다. 드릴을 빌릴 수도, 부침개와 깍두기를 나눌 수도, 택배 수령을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새 가족도 또래 친구도 아닌 이웃이 그저 내 집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닌 나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자 거주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공덕동에서 나의 6년을 돌이켜볼 때 내 이웃들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경험 자체이자 증거가 되어버렸다. 어쩌다 이웃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콩닥콩닥 살아있게 되었나. 2018년 11월 24일 통신사 KT의 서대문구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발생 이후 많은 담론이 오고 갔지만 특별히 이 사건은 내게 이웃이라는 화두를 마음 깊숙이 던져주었다. 이 화재로 당시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레 KT 인터넷, 휴대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완전히 복구한 데는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었다. 나와 배우자 제이는 휴대폰 및 인터넷 모두 KT 가입자였다. 당시 동작구에 있던 나는 갑작스레 집에 있는 제이가 연락이 닿지 않고 점심으로 배달시킨 자장면이 카드 결제가 안 돼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집에 오는 길에 동작대교를 건너니 잘 되던 통신이 돌연 두절되었고 집에 있던 제이와 상봉하여 그의 성토를 들으니 이렇다. 점심께 갑자기 전화도 인터넷도 먹통이 되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화와 인터넷 없이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우리 집만 그런 건지 당최 알아볼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대책 없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지나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고 고민하다 나와 종종 들렀던 집 앞 꽃집 사장님을 찾아간다. 꽃집에 들러서야 서울 서북 전역이 처한 사정임을 알게 되었고 놀라움과 답답함을 서로 나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폰과 PC는 그대로라 수족을 잃고 나라를 잃은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허망하더라는 것이다. 제2의 이야기와 통신이 두절된 며칠간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당시 내가 느낀 점은 대략 4가지다. 첫째, 꽃집 사장님과 친해지길 잘했다. 둘째, 전쟁이 나면 적은 통신회사부터 폭파시킬 것이다. 셋째, 응급 상황일수록 이웃이 중요하다. 그날 화재로 발생할 통신 장애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복구가 이루어져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 근처 마포구 용광동에서는 응급 환자였던 70대 노인이 새벽에 119 신고를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신고자가 같은 70대 노인이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순발력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이도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폰으로 전화를 시도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KT 사용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 핸드폰을 빌려 신고를 해야 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집에 살았을까? 옆집이나 앞집 사람을 깨워서 전화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진 않았을까? 대부분의 이웃관계가 그렇듯 불이 나지 않고서야 새벽에 서먹한 이웃을 깨울 생각은 못하겠지. 차라리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택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고층에 살다 그런 일을 당한다면? 쓰러진 사람을 집에 버려두고 사람이 다니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면? 이른 새벽 밖에서 사람을 찾는데 한참이 걸리지는 않을까? 이웃 현관문 너머에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말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빽빽이 모여 사는 서울 주택가에서 통신마비로 무인도를 경험하다니. 만일 그 와중에 KT통신사가 아닌 누군가 자신의 와이파이를 공유한다면? 예를 들어 와이파이 비번 삭제 후 와이파이 명을 누구나 쓰세요 라고 해놓는다면? 잠시나마 윗집, 옆집, 아랫집, 앞집에 사는 이웃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말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기발한 휴머니스트이자 영웅 참된 이웃이 아니었을까? 넷째,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이웃이 중요하다. 1인 가구인 내 친구 M은 2달간의 출국 기간 동안 아끼는 화분 서너 개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만약 이럴 때 다른 호실에 이웃과 친분이 있었다면 이웃집에 화분을 옮겨두고 보살핌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거다. 마포구 망원동 신축 오피스텔촌에 있는 M의 오피스텔은 거주민 대부분이 작아도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원하는 싱글 여성이다. 거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친분이 생긴 사람은 없었고 결국 M은 합정동에 사는 친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2번 정도 집에 와서 물을 주고 가달라고 어렵게 부탁했다. 물론 화분은 무사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핏줄보다 낫다는 말이 떠올라 아쉬워할 틈도 없었다. 처음부터 이웃이라는 옵션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릴 적 집 열쇠를 깜빡한 날이면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이웃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TV도 보던 일은 이제 복고풍 드라마에나 가능한 추억담인가? 단지 낭만적인 환상이나 향수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마을 공동체, 새로운 방식의 이웃관계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이웃, 내 이웃을 소개한다. 1. 엄진의 가족. 현재 사는 다가구 주택 직전에 살았던 빌라의 옆호실 가족. 109인 엄지까지 포함해 총 7식구이다. 80대 할머니와 50대 아들 부부, 20대인 3명의 딸, 그리고 5살 엄지. 엄지가 암컷이므로 1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함께 사는 여초 가정이다. 나는 어쩌다 엄진의 아저씨가 어느 밤 거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 집에서 나만 남자여서 외롭다라는 말을 한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 엄진의 할머니와 친해졌기 때문이다. 엄진의 할머니와는 본격적인 이사를 오기도 전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물건도 없이 텅 빈 집에 매트리스가 먼저 들어온 날 할머니는 궁금한 얼굴로 열린 대문길을 서성였다. 자세한 기억은 사라졌지만 어쩌다 보니 나는 할머니가 가져온 우유 한 잔을 금세 비우고 매트리스에 벌러덩 누워 할머니도 누워보시라고 하고 있었다. 이삿떡을 돌린 이후 나는 엄진의 집에서 대바늘도 빌리고 음식도 주고받고 할머니 방에 놀러가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새끼 백구가 새 식구가 되어 엄지를 불리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바로 옆골목인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온 지금도 엄진의 아주머니는 내 이전 주소로 배달되어 우편함에 꽂혀있는 문해지가 있으면 혹여나 내게 중요한 속보일까 싶어 곧바로 전화해 알려주시고 할머니는 밖에서 며칠째다 우리를 만나면 손을 붙잡고 반가워하신다. 2. S와 G 커플. 이웃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다녀왔다고 하면 대부분 신기해한다. S와 G는 새로 이사온 다세대 주택의 옆집 201호 커플이었다. 동거 중이던 이 젊은 커플은 어느 날 함께 쓰는 계단 복도의 일반 등을 센서 등으로 교체하고 싶다며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같이 등도 바꾸고 여차저차 언제 치맥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 어느새 동네를 산책하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카톡으로 동네 맛집과 원데이 클래스 정보도 주고받는 이웃 사촌이 되었다. 그뿐인가 넷플릭스 계정도 공유한다. 집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결혼한 배우자의 부모는 복불복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새를 사는 사람에겐 집주인에게도 해당하는 말. 실제 우리 커플의 경우에는 집주인을 양가 부모님보다 훨씬 자주 마주치며 산다. 한 지붕 세 가족인 우리 집의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따뜻하고 부지런한 성품으로 교양 있고 점잖은 분들이다. 유난히 과묵한 할아버지는 언제나 새벽 6시면 앞뒤 마당과 계단, 복도를 청소하시고 곳곳의 설비를 살피신다. 3층을 내려오다 2층에서 우리가 나가는 인기척이 들리면 조용히 우리가 나갈 때까지 문 안쪽에서 기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늘 배려하신다. 할머니는 요리 솜씨가 일품으로 종종 각종 무요리와 전과 같은 반찬을 나눠주시는데 특히 얇고 바삭하게 부친 양파전이 끝내준다. 제이와 나는 비 오는 주말이면 혹시 할머니께서 전 먹어보겠냐는 문자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4. 애용이와 삐용이, 찐찐이와 턱시도. 제이와 내가 스쿠터를 세워두는 골목 주변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 스쿠터를 타러 나가거나 주차할 때마다 우리는 눈을 치켜뜨고 목을 쭉 팬 채 머리를 갈짓자로 휘젓는데 지붕이나 담벼락, 차위나 아래에 있는 이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면 기분이 최고다. 그 외에도 땡땡 부동산의 스쿠터 브라더스, 땡땡쌤, 앞집 분리수거 할머니와 오며 가며 인사만 드리는데도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골목의 어르신들.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더니 나는 1000금짜리 이웃을 놓칠 수 없었기에 이사를 단념했던 것이다. 골목 정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골목 정원. 이웃을 사귀는 일이 반드시 사람과의 물리적인 접촉으로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웃의 손길을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나의 관심은 집이라는 공간을 확장시켜 동네라는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데 동네의 여러 모습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골목 정원이다. 골목 정원은 골목 곳곳의 거주민들이 자유롭게 집 앞에 두고 가꾸는 화분 무리에 멋대로 붙인 이름이다. 정원이라고 하면 다소 거창하지만 분명 이 소소한 군집이 어느 골목에서 제가 가진 초록을 반짝일 때면 출퇴근길의 마음과 눈길이 조금은 순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는 집과 직장, 카페와 식당, 공원과 도서관을 순간이동하지는 않는다. 나의 일상을 구성하는 공간을 박스 전개도로 만들어 보자면 몇 개의 크고 중요해 보이는 박스가 필요하겠지만 나는 내가 머무는 공간 사이로 내가 거치는 공간, 말하자면 아마도 긴 터널형 박스 형태의 그 공간, 그 거리와 골목을 들여다본다. 잠시 가려던 목적지를 삭제하고 골목과 골목을 접붙여보자.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효창동, 대흥동, 용강동, 서강동의 골목들. 골목에서 골목으로 이동하는 포털의 암호를 마련했다. 바로 초록. 초록을 이정표로 걷다 보면 녹지가 없는 동네 구석구석에도 나름의 정성과 적당한 무관심 또는 일관된 애정으로 푸르른 골목 정원을 만나게 된다. 골목 정원은 이웃의 정성과 익살, 집착과 부지런함에 의해 무상으로 누리는 이웃생활, 공동생활의 한 형태인 것이다. 멋대로 의자. 멋대로 의자는 동네 상가나 집 앞, 화단 근처나 길 어귀에 누군가 가져다 놓고 자주 앉아서 대화도 하고 볕도 쬐고 바람도 쐬는 아무 의자를 말한다. 말 그대로 가지각색 멋대로이므로 멋대로 의자라 부르기로 했다. 멋대로 의자는 주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게 앞에 놓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앉아서 무릎 위에 강아지도 쓰다듬고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고 수다도 떨고 바둑도 두고 핸드폰도 하는 이동식 야외 벤치다. 우리 동네에선 주로 식당과 슈퍼, 오토바이 수리점, 채소가게, 국수집 등의 의자가 놓여 있고 가정집 앞에도 덜어 있다. 의자 대신 돗자리가 깔리기도 한다. 콩깍지를 다듬는 등 주로 채소를 다듬을 일이 있을 때다. 의자 주인은 없고 강아지만 앉아 있기도 한다. 나는 오며 가며 이런 의자들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다 어떤 날은 나도 밖에 의자 하나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가슴이 갑갑하고 자꾸만 뜨거운 곳이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고 싶은데 카페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야외 그늘 밑에 멍하니 앉아있고 싶은 것이다. 최근엔 아빠가 자주 떠오른다. 아빠는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는데 몸이 쇠약해진 올해부터는 집 안에만 머문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도 조금 걸어서 대문 앞에 의자를 두고 볕도 쬐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사람도 보고 이웃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 세상과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조용히 라디오만 듣는 아빠를 생각하면 아파트의 효율성과 비정함을 저울질해보게 된다. 장수노인이 많은 세계 여러 지역의 공통점을 찾는 다큐를 본 적이 있다. 발효식품, 규칙적인 노동, 소식과 같은 생활 습관이 장수의 비결로 꼽혔지만 내 눈길을 끌었던 비결 중 하나는 장수 마을의 사람들이 가진 마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개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이웃이 나의 고통을 분담하거나 나를 지지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과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사회일수록 오직 혈연과 돈과 권력, 복지제도만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평화는 언제나 타자와 시간이라는 두 전제 위에 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홀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나아가 홀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라는 심리적, 공간적, 제도적 터전이 나의 평화의 배경을 이룬다. 평화라는 개념에 이미 공공과 삶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식민지라고 느끼는 지금의 일상에서의 평화란 사실 코로나 이전과 다르지 않다. 나와 타인, 일상과 주변을 묵묵히 사랑으로 돌보는 일. 나의 공간을 내 방,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건물, 내가 사는 동네로 확장시켜 보는 일.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 나의 동료,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 모과나무와 참새, 고양이와 거미, 펠리컨과 북극곰으로 확장시켜 보는 일. 평화는 귀찮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복잡한 일이다. 평화는 사랑의 끊임없는 되풀이일지도 모른다. 프리랜서 저술가인 피터 베이커는 가디언지의 글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금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편의 영화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 함께 끝까지. 코로나 시대의 평화라. 일단 마스크를 쓰고 동네를 산보하며 생각해 볼 일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담인데 무슨 화병이 있다 쓰셨어요, 여기에?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그러니까요. 네. 저는 식도염인 줄 알고 네. 가슴이 쓰리다 했는데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뭔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 배수연 시인이 풀어놓은 이 동네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공덕동이 굉장히 갑자기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랄까, 그러니까 잊혀진 서울을 새로 발견하는 기분이랄까. 게다가 배수연 시인은 공덕동에서 공동체의 평화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동체의 평화를 보여주는 이런 동네가 진짜 있냐고, 그 얘기 한참 들었는데 정말 있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공덕동 18구역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에 수많은 동네가 있는데 공덕동은 어찌해서? 공덕동 하면은 대부분 이제 저도 그랬지만 족발 골목이라던가 네, 높은 사무 빌딩, 환승역이 많은 이제 그렇죠. 전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공덕동이 막 이렇게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동네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제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름의 이제 일정한 거리와 또 다정함과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교재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몸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계층이 노인과 어린이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또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도 어린이는 근거리에 사는 또래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덕동도 이제 60대 이상의 거주 비율이 높고 그분들이 살아온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또 이분들은 SNS로 카톡으로, 페북으로 친구를 사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 밖에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동시에 그러니까 서울의 다른 결에 대해서 배수연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편 너무 동화 같다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동화 같다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등장인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겉으로는 퉁명스럽지만 뭐 알고 보면 뭐 선량한 이웃 같은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배수연 시인의 얘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그냥 착하기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뭐 이야기를 보자면 어떤 뭐 캐릭터로서의 힘은 좀 빠질 것도 같은데 좀 이렇게 너무 동화 같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써놓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이렇게 공익 광고처럼 다정한 이웃들이 맞는가, 내가 뭔가 숨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들여다봤는데 숨기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깨닫지 못한 사실은 제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주인 분들도 좋으시고 제 옆집 앞집 사는 분들도 좋았던 거는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자신 있게 이웃들하고 교제해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이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가 이런 이웃이 돼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을 때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또는 이런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뭐 대단한 관계는 아니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희귀하다는 면에서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배수연 시인은 본인이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배수연 시인의 이웃들도 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웃이 나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자 거주지의 일부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웃들이 거창하네. 거창해요. 내 시간을, 다시 말해서 나를 증거한다고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과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놀랍고 낯설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제가 뭐 이웃이 떠난다고 해서 막 서럽고 이사도 안 가신다고 했잖아요. 아, 이웃 때문에. 네네네. 네. 그쵸. 뭐 그렇지만 정말 제 핏줄 친밀한 핏줄만큼 아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를 좀 궁금해하고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관계 자체가 희귀하다 보니까 저한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제 공덕동은 뭐 족발 골목이 있고 뭐 근처에 뭐 효창공원이 있고 서부지법이 있고 한겨레 신문사가 있는 그런 공덕동이 아니라 엄진의 할머니가 있고 꽃집 선생님이 있는 그런 공덕동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덕동 살아야 할 때 그 공덕동에 제가 떠올리는 공덕동은 그런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거창하지만 그렇게 쓴 게 아닌가. 저희가 오늘 평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평화는 공동의 삶이라고 배수연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 이 공동의 삶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집을 짓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집을 지으면 아주 폐쇄적으로 지을 거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특히 이 나만의 어떤 온전한 영역, 공간을 갖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다음에야 뭔가 이제 공동의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해보자면, 뭐 마을 공동체, 공동의 삶 같은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 이런 아름다운 소망들이 서울이라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어떤 꿈 같은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웃들 때문에 못 살겠어 하는 일도 많죠.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배수연 씨는 좀 네. 다르겠지만. 아니에요. 네. 네. 실제 이제 공동의 삶이 꼭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골목 정원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목 정원에서 누군가 너무 향기가 좋은 화분인데 물론 집에 공간이 부족해서 내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화분에 열을 맞춰갖고 이렇게 놨을 때 이걸 기르고 돌보는 누군가 있다는 게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저희 주인집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쓰레기 봉투, 분리수거 봉투나 일반 쓰레기 봉투를 이제 골목에 내놓으실 때에도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두세요. 이제 골목이 좀 남루한데 쓰레기지만 반듯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나 이제 저도 그랬는데 사실 내팽겨 치든 이렇게 막 빨리 내 손에서 떨구듯이 걔가 어떻게 삐딱하게 있건 뭐 좀 이렇게 내용물이 삐져나오건 이런 골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더 남루해요, 그 골목이. 네. 사실 그런 이제 내 삶이 누군가와 섞이는 내 쓰레기가 공동의 골목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도 저는 간접적이지만 이웃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친구는 결혼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휴직을 하고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아기 낳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혔어요. 근데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당근마켓으로 사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근마켓이 실제로 이제 그 로컬 개념을 강조하고 그 범위를 좀 넓혀달라고 지역에 그런 요청이 많지만 그것을 이제 정체성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동네에서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넓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몇 번 교류를 하던 비슷한 이제 또래의 아이 기르는 여성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당근마켓의 취지를 볼 때도 제가 느끼기도 하고 막 바로 문 옆에 있는 이웃하고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그 지역 내 동네 내에서 비슷한 취향, 그러니까 되게 구체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은평에 사는 싱글 30대 여성의 영화 모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도 더 이제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까 뭐 그 의자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멋대로 의자예요? 멋대로 의자나 그다음 그 정원, 골목 정원, 골목 정원 같은 비물리적 접촉의 형식을 통해서도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 대목이 저는 인상적이네요. 네. 지금 공덕동 18구역의 이웃들에 관한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아이디어를 정리하셨고 그런데 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형식으로 발전할까 이제 궁금한데 그냥 제가 멋대로 상상하자면 뭐 이게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동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또 매우 사실적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화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정밀한 다큐멘터리, 이웃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화 같고 어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쓰신 것 같기도 합니다. 농담을 하자면. 이런 아이디어에 선생님의 지금 의견, 선생님의 어떤 상상력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좀 어떤 형식으로 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 말씀 듣다 보니 그 이웃의 여러 캐릭터들을 모티브로 어떤 동화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친분이 생기진 않았지만 저희 대각선 집에 사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키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키 큰 친구를 본 적이 없어서 정말 그때 영화 빅피쉬가 떠올랐어요. 네, 빅피쉬.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빅피쉬의 어떤 캐릭터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하나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원고를 완성한 시점에서는 또 여기에 몰입하면 이거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거는 또 약간 생각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막막한 상황이고 이거를 어떤 책 출판의 형태로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망설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출판 기획자라던가 뭐 편집자나 그런 분들의 다른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들어오면 뭐 이 원고를 그대로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원고 자체를 살리진 않더라도 다른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역시 또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좀 전 꿈이에요. 꿈. 이를테면 배수연 시인이 10년 후에 그리는 어떤 꿈 같은 게 있을까? 그냥 배수연 시인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주시니까 제 10년 후를 살짝 그려보게 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동네라는 공간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창작자로서 사람들을 늘 만날 수 있는 제가 없더라도 배수연의 작품이 있다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하고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으면 내년 초, 빠르면 올해 11월쯤에는 그런 공간을 좀 열어서 그래서 그 친구와 제가 현대무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용과 관련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스튜디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10년 후에 거기서 계속 시를 쓰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오세요.